종로 뒷골목 영업이 끝난 금은방 앞입니다. 빨간 가압류 통지서가 황금빛 진열장 위로 덧칠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금 저울을 손에 쥐고 서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엔 굳은 살, 손끝은 갈라져 있습니다. 평생 금을 만졌지만 정작 제 손엔 금 한 조각 남지 않았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5억 원어치 금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엔 10,000원도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대출 연체 문자가 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미납시 법적 조치. 라디오에선 금 한돈 100만원 시대라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금값 상승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기회를 잡았다고 믿었던 그날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종로에서 태어나 금 냄새 맡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골목에서 40년을 금만 만지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 28년을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금 저울을 닦고 단골들 얼굴을 외우고 순도를 눈으로 가늠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예물 맞춤 제작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아니면 못 믿어요.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거짓 저울을 쓴 적 없었습니다. 같은 골목 이 사장님도 종종 들러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늘 믿음직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고 저녁마다 진열장을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부를 정산하는 삶. 평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흔들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2단 선택의 논리. 2019년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돈에 50만 원대였던 게 60, 70을 넘어갔습니다. 뉴스마다 금값 상승 소식이었습니다. 단골 도매상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 사두면 물건 못 해와요. 금값은 더 오릅니다.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팔 때 마진도 커집니다. 재고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주변 금은방들도 재고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월 15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금값이 오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돈 80만 원대의 재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열장이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와, 물건 많이 들여놓으셨네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금값 오르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논리가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곧 부가세와 회전율이라는 함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단 첫 균열. 그런데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오르자 사람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그렇게 말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물 맞춤 제작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금값 때문에 예물을 포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을 한참 보더니 가격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순도, 세공비, 부가세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장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온라인에선 부가세 없이 200만 원 싸던데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리뷰 수천 개, 실시간 거래량, 당일 배송까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가짜일 수도. 그런데 말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금은 진짜였습니다. 인증서도 감정서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금은 손에 쥐어야 진짜다. 그런데 그게 클릭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은 들어오지 않고 가격만 물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늘 시세 얼마예요? 그렇게만 묻고 나갔습니다.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실제 계산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추락의 가속.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150만 원. 재고는 그대로인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랐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돈 90만 원이 됐을 때였습니다. 진열장 금은 어제보다 800만 원 올랐는데 통장엔 20만 원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나갈 이자는 150만 원인데 말입니다.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떼어왔던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 현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도매상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값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골목 이 사장님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드나들었습니다. 셔터 앞엔 수리리폼 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은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재고 안 늘렸어요. 수리랑 리폼 위주로 바꿨죠. 요즘 누가 금방에서 금을 사요? 다 앱으로 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만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걸.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마다 휴대폰을 켜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병원 갈 돈도 아까웠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과 몸과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금광 투자하세요? 원금 보장에 월 3% 수익입니다. 금값 오를 때 금광에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이자를 갚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남은 현금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석 달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 은행에서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재고를 헐값에 넘기려 했습니다. 금매로 한꺼번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깨졌습니다. 도매상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급하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부가세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정산은 또 한 달 뒤입니다. 팔아도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한돈 100만 원 시대였습니다. 억 단위 재고를 안고도 파산했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금 저울을 닦았습니다. 28년을 매일 아침 닦던 저울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들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천천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단 현재와 고백. 지금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귀금속 공방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합니다. 하루 10만 원입니다. 61살 나이에 다시 시작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기술자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가끔 종로 골목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타기 위해 그 앞을 걷습니다. 제 가게 자리엔 다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가게입니다. 진열장엔 금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공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뉴스를 봅니다. 금값이 100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쓴 웃음입니다. 금을 가장 많이 쥔 시절이 가장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금값 상승이 기회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딱 세 가지만 제발 기억하세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샀다고 현금이 생기진 않습니다. 대출로 재고를 늘리면 가격이 아니라 판매 속도에 죽습니다. 막히는 순간엔 원금 보장 고수익이 아니라 현금 확보가 답입니다. 지금도 재고 많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통장부터 보세요. 부디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은 황금빛 환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